충격.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던 제가 마주한 것은 제 모든 편견을 박살낸 진실이었습니다.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사 맥그래프입니다. 미국 ABC 방송국에서 25년간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해왔죠. 화려한 수상 경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시청률 저조한 다큐멘터리 부서로 좌천됐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사장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얼굴에 찬물을 맞은 듯 했어요. 리사, 요즘 당신 다큐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군. 당분간 다큐 부서에서 새로운 감각을 익히길 바라네.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 빌딩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2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화가 났습니다. 증명해야 했어요. 내가 여전히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때 저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K컬처가 곧 사라질 거라는 다큐를 만들면 어떨까?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K-드라마, K-뷰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좋은 주제였죠. 회의실에서 제 기획을 발표했어요. 한국 문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곧 사라질 거품이죠.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은 반신반의했지만 부서장은 흥미로워했어요. 좋아. 리사,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한국에 직접 가서 취재해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년 전 취재차 방문했던 한국은 그저 북한과 대치 중인 작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했으니까요. BTS와 김치 말고는 딱히 특별한 것이 없었죠. 그때의 한국이 지금과 크게 다르겠어요? 전 확신했습니다. 이번 다큐로 제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짐을 꾸리며 인터넷으로 한국 관련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매번 같은 내용뿐이었죠. K-팝 스타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등장하는 한국 아이돌들, 넷플릭스를 점령한 K-드라마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생각이었어요.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모든 문화적 유행이 그렇듯 K컬처도 결국 사그라들 테니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10대 소녀들이 한국어 대화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귀에 거슬렸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중얼거리며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곧 만들어낼 진실 폭로 다큐멘터리를 상상했어요. 이번 취재로 한국 문화의 허상을 드러내고 시청자들에게 진짜 글로벌 트렌드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K컬처 곧 사라질 글로벌 신기루.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공항 내부의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는 외국인 줄이 내국인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것도 서양인만이 아니라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이건 분명 제가 몇 년 전 봤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이게 다 관광객인가요? 입국 심사관에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드라마 촬영지 투어가 인기죠. 의아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한국 드라마 좋아하세요? 말도 안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택시 기사를 만나기 어려웠는데 말이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거리마다 한국어 팝송이 울려 퍼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으니까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짐을 풀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은 제가 기억하던 도시가 아니었어요. 더 활기차고 더 국제적이었죠. 마치 뉴욕이나 런던 같은 글로벌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분명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야. 자기 확신을 위해 중얼거렸습니다. 호텔 옆 카페로 나갔어요.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옆 테이블에서 프랑스어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죠.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어 대사를 외우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한국 드라마 팬이신가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 중 한 여성이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맞아요. 파리에서 왔어요. 우리 모두 더 글로리의 열혈 팬이에요. 드라마 촬영지 투어 중이죠. 파리에서 온 여성. 마리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한국 패션으로 가득했어요. 마리와 친구들은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문화 강국이에요. 우리 어머니까지도 한국 드라마를 보세요. 프랑스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으니까요. 마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죠. 그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 아닌가요? 곧 사라지지 않을까요? 마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미 1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이죠.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장품 가게 앞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식당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핸드폰을 꺼내 구글 트렌드를 검색했습니다. K-pop, K-드라마, K-뷰티의 검색량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수정했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이틀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일주일로 늘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이 취재해야 했죠. 창문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취재 첫날부터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 취재가 아니라 제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울은 제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죠. 서울에서의 첫 공식 취재 날이었습니다. 풀 메이크업과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한 옷을 차려입었죠. 미국 방송국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서의 자존심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저와 함께 온 촬영팀 카메라맨 스티브와 보조 PD 마이클은 이미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안기름 유출 사고를 취재하러 가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태안 유출 사고요? 그게 K-팝이나 K-드라마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마이클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문화의 이면을 보려면 그 사람들의 정신부터 알아야 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안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2007년 한국 서해안 태안에서 일어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자원봉사자만 130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믿기 힘든 숫자였죠. 태안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김민석 씨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어부로 사고 당시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온 분이었죠. 그때 바다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 기름이 모든 것을 덮었죠. 김민석 씨의 주름진 얼굴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생, 주부, 회사원들 모두가 바다를 살리기 위해 왔죠. 스티브가 카메라를 김민석 씨의 얼굴에 가까이 대자 제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으니까요. 김민석 씨의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왔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바다니까요. 함께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석 씨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의 아들 준호는 현재 환경 NGO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공동체의 힘을 직접 봤으니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IMF 외환위기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고 들었거든요. 정영희 씨는 그때 결혼반지까지 기부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일 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했어요. 그건 반지 하나보다 훨씬 중요했죠. 카메라를 끄고 정영희 씨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희생이 정말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정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때 우리가 보여준 단결력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함께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스티브와 마이클은 더 화려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장면을 원했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건 콘텐츠가 아니야. 진짜잖아. 제 말에 마이클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리사, 우리 목적은 K컬처의 허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었나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는 오히려 한국에 호감을 줄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속에 담긴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내일은 젊은 세대를 만나보자. 요즘 한국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글을 썼습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문화적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 타이틀을 쓰고 멈췄어요. 이건 원래 제가 하려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곧 사라질 거품이라는 논리를 펼치려 했는데 지금은 그 근간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너머의 진짜 한국을, 제 편견을 넘어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날은 갑작스러운 장마비가 서울을 뒤덮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촬영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죠. 우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비를 맞으며 좁은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카메라 장비가 젖을까 걱정하던 그때 갑자기 머리 위로 우산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어딜 가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할머니께서는 자신을 박순자 할머니라고 소개하셨어요. 저희 집이 바로 앞이니 잠시 비 피하고 가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망설였지만 카메라 장비를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스티브와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를 따라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한옥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정갈하게 정돈된 내부가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화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운치를 더했죠. 여기가 제 집이에요. 50년 넘게 살았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웠습니다. 벽면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다양한 국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옆에는 영어, 불어, 일본어 책들이 꽂혀 있었죠. 할머니, 혹시 해외에서 오래 사셨나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서만 살았어요. 하지만 세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젊을 때부터 언어 공부를 좋아했어요. 은퇴 후에는 여행을 다니며 배운 언어를 써보곤 했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전통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방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는 최신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필기가 가득한 노트가 보였습니다. 영어로 된 뉴스 기사를 번역해 놓은 것 같았어요. 아직도 매일 공부하세요? 차를 건네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니 저도 따라가야죠.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는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에 결혼반지를 기부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제가 찾던 인터뷰 대상이었죠. 혹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미국 방송에 나간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IMF 시절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교사로 일하셨던 할머니는 학생들과 함께 모금 활동을 하셨고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선물한 반지까지 기부하셨다고 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그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작은 희생이 모여 나라를 살렸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고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스티브와 마이클은 호텔로 먼저 돌아갔고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수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을 준비하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가정식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전쟁 시절의 어려움, 교사로서의 보람, 두 자녀를 키우며 겪은 고충까지. 할머니, 행복하셨나요? 문득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았죠. 그게 제 비결이에요. 그날 밤, 비가 그치지 않아 결국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작은 방에 이불을 펴주시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특별한 차를 대접할게요. 우리나라의 맛을 느껴보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방이 왠지 미국의 제 넓은 아파트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할머니의 모습에서 한국인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만들려던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비평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퍼즐 조각이 이곳 한국에서 맞춰질 거라고요. 할머니 댁에서의 아침은 특별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마당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전해지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아침상을 차려주시며
오늘 일정을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현대 문화를 취재할 예정이에요. 강남, 홍대 지역을 둘러볼 거예요. 아침을 먹고 나서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문득 할머니께서 물으셨어요. 혹시 한국계 미국인은 아니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리사 맥그래프입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궁금했어요. 혹시 강남 쪽에 가신다면 대치동의 하이 호프 센터에 들러보세요. 제자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메모하고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촬영팀과 함께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을 담았어요. 스타벅스에 앉아있는 외국인들, K-팝 댄스를 배우는 관광객들, 화장품 가게마다 늘어선 줄. 서울은 분명 글로벌 도시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문득 할머니가 알려주신 하이 호프 센터가 생각났어요. 호기심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대치동의 한 빌딩 3층에 위치한 그곳은 입양아 지원센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순자 할머니의 소개로 왔습니다. 할머니의 제자분을 만나고 싶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 사무실을 가리켰어요. 김소라 선생님을 찾으시는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센터의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둘러봤습니다. 다양한 나이의 한국계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모습, 가족 상봉의 순간들, 그리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라입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얼굴에서 너무나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혹시 당신의 성이 태어날 때는 뭐였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맥그래프요. 입양되기 전에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여성은 제가 3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여동생 캐서린이었어요. 불과 2살 때 한국 가정으로 입양된 동생. 우리 부모님은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캐서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리사 언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스티브가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지만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건 방송이 아닌 제 인생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소라. 아니 캐서린은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어요. 캐서린은 미국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했죠. 그리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입양아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곳 사람들의 회복력, 공동체 정신,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까지. 저는 자신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캐서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같이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는 건 어때요? 내가 안내할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촬영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신 캐서린과 함께 서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그녀의 눈을 통해 한국을 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거리,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자부심까지. 저녁에는 캐서린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첩을 보며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알아갔죠. 캐서린이 한국에서 찾은 가치, 그리고 그녀가 이곳에서 느끼는 소속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언니,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진정성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날 밤, 캐서린의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게 아니었는데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동생의 나라,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거였죠. 캐서린과의 재회 후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취재팀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호텔 로비의 한 구석에서 스티브와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찍은 모든 영상을 검토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죠. 우리가 원래 기획했던 다큐멘터리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리사?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 촬영했잖아요. 시청률도 잘 나올 거예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시청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이 문제죠.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본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스티브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방송국의 기대와 지시를 상기시켰죠. 사장님이 원하는 건 K컬처가 곧 사라질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이건 더 이상 콘텐츠에 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이에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태안의 어부들, IMF 시절의 증언자들, 서울 거리의 활기찬 모습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캐서린과의 재회 장면이었죠. 그 모든 걸 다시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만든 다큐, 내가 망쳤어.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결심했어요. 방송국에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죠. 화상통화로 데이비드 사장과 연결됐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대에 차 있었어요. 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벌써 SNS에서 내 다큐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어. 모두가 K컬처의 실체를 기대하고 있다고.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제가 기획했던 다큐멘터리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화면 속 데이비드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이미 홍보를 시작했어. 시청자들은 K컬처의 허상에 대한 내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본 건 깊은 역사와 문화적 뿌리를 가진 나라예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문화적 현상이라고요. 데이비드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리사, 감성팔이 그만해. 시청률 안 나온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원래 기획대로 다큐를 완성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커리어, 방송국에서의 위치, 동료들의 신뢰, 모든 것이 이 결정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본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제가 봤던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바꾸려고 해요. 한국 문화의 진짜 힘, 그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리사,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그럼 끝내야죠.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호텔 창문 밖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K컬처 글로벌 현상의 진짜 뿌리. 다음 날 아침 캐서린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렸어.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캐서린은 기뻐했습니다. 물론이죠, 언니. 이걸 기다렸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이 많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편견에 갇힌 외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여정이 됐죠. 스티브와 마이클도 점차 새로운 방향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에서는 계속 압박이 왔습니다. 시청률, 원래 기획, 투자된 비용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캐서린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믿는 무언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방송국에 공식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방향 변경에 따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이제 저는 제 진실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캐서린의 제안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문화 패러다임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방송국과의 갈등,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방향, 그리고 제 커리어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으니까요. 언니, 여기 와보세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예요. 캐서린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앤서니 클라크 교수는 60대 초반의 영국인으로 30년 넘게 세계 문화 트렌드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그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서구 중심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에 의해 진지하게 도전받고 있는 거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지난 10년간 K-팝, K-드라마, K-뷰티의 글로벌 확산 추이, 언어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인기,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성에 대한 분석이었죠. 대부분의 문화적 유행은 23년 내에 사그라들지만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스티브에게 눈짓하며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도록 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다음 세션은 더 흥미로웠어요. 디지털 시대의 문화 소비 패턴에 대한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 프랑스의 미디어 학자,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CEO가 함께했죠. 한국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화 콘텐츠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문가가 말했어요. 그들은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자 반응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사이클을 완벽하게 구현했죠. 프랑스 학자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보편적 감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절묘하게 결합했어요. 이것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죠. 점심시간에 캐서린과 함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문화적 현상을 시청률이나 일시적 인기로만 판단했으니까.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표면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문화의 힘은 그 뿌리에 있어요. 오후 세션은 기술과 문화의 융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대에는 CES 혁신상을 받은 한국 스타트업 대표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이 선보인 기술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AI 기반 실시간 번역 시스템, 증강현실 문화체험 플랫폼, 글로벌 팬덤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까지. 우리는 기술을 통해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한 대표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코드와 콘텐츠의 결합. 이것이 한국 문화산업의 미래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순간이었죠. 컨퍼런스장 한쪽에서는 K-드라마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HBO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시청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충격적이게도 영어권 국가들에서조차 한국 드라마의 시청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그래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BBC 다큐멘터리 팀의 프로듀서였습니다. 우리도 이 현상을 다루는 다큐를 제작 중입니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실제 팬덤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K-팝 팬클럽 대표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어요. 브라질 대학생, 케냐의 의사, 러시아의 교사, 사우디아라비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그들은 모두 한국 문화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케냐의 젊은 의사가 말했어요. 의대 공부가 너무 힘들 때 K-팝 아이돌들의 노력과 열정을 보며 힘을 얻었어요. 러시아 교사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교육 방식을 혁신했어요.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이 생긴 거였죠. 이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 문화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개요를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했어요.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은 진짜 이유. 그 뒤에 숨겨진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예고하는 글로벌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밤늦게 캐서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여줬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3주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리사, 촬영 준비됐어요.
스티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찍는 날이었어요. 제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내레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남산 서울타워였죠.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으니까요. 카메라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의 마무리가 아니라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마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사 맥그래프입니다. 한국 문화의 허상을 폭로하겠다는 거만한 생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BTS와 김치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파노라마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과 한옥, 강과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을 찍으러 왔지만 결국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놀랍게도 제 잃어버린 가족까지. 모든 것이 제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카메라는 제 표정을 클로즈업했고 처음으로 제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태안의 어부들, 금모으기에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까지. 더 이상 외부인의 시선이 아닌 그들 속에 함께했던 제 경험을 나눴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정신, 위기 속에서도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의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K컬처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문화의 지형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기술이나 마케팅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며 서울 전경과 함께 제 모습을 담았습니다. 스티브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예전처럼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선물한다는 것. 촬영이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잠시 혼자 남산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주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여정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몇 군데를 들렀습니다. 캐서린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순자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이었죠. 이건 연결을 상징하는 매듭이에요. 당신과 한국, 그리고 당신과 캐서린이 이제 영원히 연결되었다는 의미예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속삭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K-스피릿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국의 정신이라는 제목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제가 만들 모든 작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첫날, 예상대로 회사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사장은 제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을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리사, 이건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야. 시청률도 안 나올 거야. 하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큐를 방송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야 해요. 놀랍게도 넷플릭스에서 제 기획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제가 보여주려 했던 한국 문화의 진정성에 더 큰 가치를 두었어요.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마지막 작업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촬영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채웠어요. 태안의 김민석 씨, IMF 시절을 기억하는 정영희 씨, 문화 컨퍼런스의 전문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동생 캐서린과 순자 할머니의 모습까지.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과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문화 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의 강국입니다. 그들의 회복력, 창의성, 공동체 정신이 오늘날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저 자신도 조금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날,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제가 보여준 한국의 진짜 모습에 감동했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여정과 변화에 공감했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시사회와 강연을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캐서린이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녀의 품에 안기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찍으러 왔다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그 여정은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선물을 세상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